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자님을 한번 만나 뵙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공자, 그는 누구인가? 학생인가 스승인가? 이런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부제목이 꽤 많은데 가능한 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중국의 역사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탄생, 그 다음에 이제 발달 과정이죠. 공부하는 과정 등들, 그 다음에 관리 생활하고 정치 사상, 교육 사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인데요. 아주 신화 시대에는 고황과 삼황 오제, 이건 이제 그 신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순우, 요 임금부터가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순임금, 우임금이 하나라를 만들고, 하나라가 상나라에 의해서 이제 폐망이 되고, 또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폐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을 하고 호경의 도읍을 갖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무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성왕이 등극을 하는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삼촌되는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 단종과 수양대군하고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공은 잘 다스리고 나중에 성왕에 인계를 했죠. 이 시기에 모든 제도가 정비화되고 확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나라 유황 때 견융의 침입으로 사망을 하고 평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도읍을 나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옮긴 후를 이제 동주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이제 옮겼다 그래가지고요. 동주라고 그러고 그 동주 시대가 이제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됩니다. 춘추 시대가 BC 770년부터 403년, 전국 시대가 BC 402년부터 256년, 256년이 이제 동주가 멸망하는 시기인데요. 공자는 되게 이제 춘추 시대, 요때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551년부터 479년까지 사셨죠. 그래서 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성인들이 많이 태어나셨는데, 대개 보면 이제 부처님하고는 한 9년 정도 차이예요. 근데 부처님이 한 9년 정도 선배되시죠, 공자님보다. 그 밑에 이제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나오고, 피타고라스가 부처님보다 조금 선배, 한 20년쯤 먼저 태어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요 일정한 시기에 성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시기를 맞습니다. 아마 전체 이 지구의 모든 기가 상당히 이제 집중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나라가 강대국, 중간정도, 약소국 이 세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자의 고향이던 노나라는 중간 정도의 나라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나라 때는 그 주나라 무왕이 넷째 아우 주공단을 봉했는데요. 제후로 봉했는데 그 주공단은 자기 그 맏아들을 백금을 보내가지고 초대 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4대 경공 때까지 BC 1046년에서 256년 약 800년 동안 가다가 이제 초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중간에 조나라가 있고 노나라, 송나라, 제나라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자의 탄생과 가족 관계를 보는데요. 고향은 노나라의 창평향이라는 데서 추읍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산동성의 곡부 남쪽에 22km 지점입니다. 곡부가 고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그 추읍에서 태어나서 곡부로 가서 자랐던 곳이죠. 이구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생년월일은 워낙 이제 오래전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1952년도에
중화민국 교육부에서 학자들이 몇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BC 551년 음력으로 8월 27일이었고요. 양력으로 9월 28일을 공식적으로 이제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상은 원래 그 송나라 귀족이었다고 이러는데요. 거기에서 윗대가 몇 분 계시는데 분명하진 않고 공자의 그 증조부, 비교적 분명한 조상이라고 밝혀진 분은 그 방숙이라는 분부터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숙양흐리고 할아버지가 하숙, 그다음에 증조부가 방숙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원뿌리는 송나라 귀족이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윗대는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숙양흐리인데요. 첫 부인 시씨한테서 딸이 9이 납니다. 딸이 9이 나고, 그래서 이제 대를 잇지 못하니까 첩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맹피라는 아들이 나는데, 또 그 아들이 불과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과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인을 얻게 되는데, 안징제라는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친구 안씨라는 그 친구가 있었던가 본데요. 그 친구한테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집안에 딸이 셋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딸이 셋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를 자기한테 시집을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씨가 첫째 딸, 둘째 딸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제 대답이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셋째 딸이 안징제였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누군가는 하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셋째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를 낳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 나이가 71살이고 어머니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말도 많았고,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할 때 거기에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야합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빈정거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교였던 하급 장교를 지냈는데 키가 엄청 컸던가 봅니다. 10척이면 뭐 지금 하면 2m 정도 되는 키 같은데, 무예와 힘이 아주 뛰어나고 지금으로 보면 하급 장교에 속하는데 사에 속하는 그런 그 집안이었습니다. 약간의 전공도 세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도 아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키가 엄청 컸다고 그럽니다. 9척 6천, 뭐 90cm가 넘는 키입니다. 별명이 키다리였고, 또 머리가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을 구라고 하였다. 이렇게 사기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BC 548년, 그러니까 공자가 3세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는 74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4살도 엄청나게 오래 산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머니는 528년, 그러니까 공자가 23세 때 사망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사회계급은 천자가 있고, 제후, 대부, 사, 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집안은 그저 사에 해당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대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대부와 사를 합쳐가지고 사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의 기능은 군대에서는 작전 활동의 핵심 역할을 했고요. 정치에서는 중하급 관리, 그래서 농사보다는 이제 벼슬을 하는 이런 계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고금에 관한 지식 획득도 좀 하고, 경제적으로도 개인 재산을 좀 가질 수 있는, 생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생활인데요. 스승들하고 이 과정을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하죠. 공자가 자기의 그런 학문의 발달 단계, 인성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한 것이죠.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32립, 30이 됐을 때 학문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40이 되니까 주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가 됐고,
50이 지점, 50이 됐을 때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런 겁니다. 60이 이순, 60이 됐을 때 이순, 귀가 순하다 이런 건데 아마 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70이 종심소욕 부르고 70이 됐을 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상당히 조화롭게 된, 지금 말로 하면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느끼신 게 일은 가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되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학문의 발달 단계, 인성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스승들인데 기록에 보면 스승은 거의 없어요. 스승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혼자 자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계급에서 쓰고 그 당시에 신분이 유라는 신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계급은 주로 제사를 맡아서 하는 이런 그 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걸 하니까 놀 때도 제기들을 벌려놓고 예를 갖추고 하는 이런 놀이를 많이 하고 어렸을 때도 많은 그런 제사 지내는 과정을 직접 보고 듣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왕, 주나라죠. 그죠? 무왕, 주공. 이 사람이 닦아놓은 여러 가지 기록들, 도를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터득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누구한테 배웠다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음악 선생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현악기를 하는데 스승은 사양자란 그 스승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스승의 암시만으로 곡조와 곡조의 이치와 악장과 작곡자의 사람됨을 하나하나 스스로 깨우쳤다. 그 음악 선생님이 공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배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공자의 구대손 중에 공부라는 그런 후손이 있었는데 그 공부가 쓴 공통자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공자가 주나라로 가서 주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장홍에게 음악을 배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봐서는 일반 공부하는 과정은 스스로 했던 것 같고 옛날 기록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음악은 사양자와 장홍이라는 스승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죠, 공자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생활을 하는데요. 정치 사상력을 보면 18세 때 처음 이제 관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 위리라는 그런 직위를 했었는데 최초의 벼슬입니다. 창고 물자를 관리하는 이런 자리였어요. 근데 아마 정확하게 회계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20세가 됐을 때는 승전인데 이건 나라의 가축을 관리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축 관리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21세 이후부터 40대까지는 전혀 관리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저 때부터 스스로 좀 터득도 하면서 서서히 좀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조금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세가 됐으면 중도제에 임명이 됐는데 1년 중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후에는 중도의 질서를 잘 유지를 했다 그러고 예의와 윤리의식을 잘 가르쳤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례허식은 좀 감소를 하고 길에서 물건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니면 주워가질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윤리의식이나 이런 게 좀 철저하게 교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세 때 이제 그 제나라하고 그 제나라가 이제 화친을 제해해 오는데 아마 이제 이 공자가 제나라의 그 뜻을 속셈을 잘 알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외교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외교인으로서 외교가로서 또 업적을 좀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2세 때 사공에 오르는데요. 사공은 이제 국토의 날이 도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산림, 광, 평야지대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53세 때 사고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장 겸
법무장관직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아주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54세 때 대사구는 아마 형조판서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세상의 일도 겸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가로서는 거의 황금기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 공자의 뜻이 잘 펼쳐지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옆 나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안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흐트러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자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인도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80명을 뽑아가지고 강남도 훈련을 시키고 말도 그냥 120필을 해가지고 그 노나라 정몽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몽이 완전히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치에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몇 차례 간언을 하는데 전혀 뭐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관리를 하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노나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란만장한 그 여정의 길을 주유천하를 하게 되죠.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정규직으로 자기 뜻을 확실하게 펴기 위해서 주유천하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런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공자의 정치 사상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덕치주의입니다. 이건 뭐 공자 자신의 아주 고유한 그런 그 사상이라기보다는 실경이나 서경 대학에 이미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이 있으며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린다면 수치를 알고 마음이 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그 정치인이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치주의죠. 예를 임금과 신하 서로 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이 예를 강조하는 게 이제 예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명주의죠. 정명주의는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명분을 바로 세워야 잘 다스려질 수가 있다. 이런 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민본주의죠. 그죠? 민본주의인데, 민본주의에 대해서는 공자가 이제 그 사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벼슬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천자 중심, 왕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귀족의 지배 질서를 옹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직에서 벗어날 때는 서민주의입니다. 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면, 진보적인 면인데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백성이 풍족하다면 어느 임금이 부족할 수가 있겠고 백성이 부족하다면 어느 임금이 풍족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백성의 풍족과 부족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전체 결정이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본주의는 이제 맹자라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죠. 그죠?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조정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다. 아주 떼놓고 이제 민본주의를 내세우죠. 그죠? 그래서 임금도 잘못하면 바로 역성혁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게 그 당시에 맹자였죠. 그 유명한 말이죠.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상인데요. 교육사상은 사기에 보면 공자의 교육사상을 시, 서, 예약, 서는 이제 쓰는 것 하지만 역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와 악, 이러고 제자가 3,000명이고 뭐 육내에 아주 뛰어났던 제자가 70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어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기에는 한 36명, 그 다음에 언행이 뚜렷한 제자가 22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느 쪽에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대상은, 이제 그 제도는 아마 인류 역사상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국 역사상 사학이죠, 사학. 그죠? 공자의 그런 거 학당이니까요. 사학이고, 유교, 무류. 가르침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 신분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구별 없이 다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안회, 원은 같은 제자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남궁경색, 맹의자, 사마우, 아주 귀족 자제였고요. 중궁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가리지 않고 배우겠다는 뜻을 가지면 다 가르쳤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교육 방법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디스커션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죠? 아주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만약 누가 너희들을 등록시켜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중요한 자리에 등록이 된다면.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제 각자의 의견을 듣고 디스커션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나는 너희들 중에서 택한다면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악, 사어, 서수 이게 육례죠. 그죠? 예, 음악, 산, 화살이죠. 어는 술에 모는 거, 서는 쓰는 것과 역사, 수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제 육례에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근데 여기 써놓은 거는 초기에는 예악, 사서, 사어, 서수 이런 육례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다가 조금 지나면서는 예와 악과 시를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딴 것도 가르치긴 가르쳤지만요. 그래서 이제 군자는 학문을 널리 공부하고 예로서 스스로를 단속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 이런 예를 가르쳤고요. 음악도 이제 물론 자기가 음악에 대해서 조예도 깊었기도 하지만 교육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행동 규범을 잡아서 자립을 하고, 음악으로서 성정을 닦아 학문을 완성시킨다. 학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이 음악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음악이란 천지의 조화고, 예란 천지의 질서다. 이래가지고 예와 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실제로 악기도 연주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중국의 그 현악기를 아주 연주를 잘하고, 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래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도록 하고 함께 노래도 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시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를 통하여 감동을 일으키고, 시를 통하여 자립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기를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시의 음악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시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은 남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교육 과정에서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